맨유가 아스톤빌라전을 승리하면서 그래도 좋지 않았던 흐름을 뒤바꿔 놓는데 성공을 했어요. 특히나 맨유가 최근 들어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고요. 리그만 따지면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는데 아스톤빌라전 승리로 그래도 안 좋았던 분위기는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건 어떤 거냐면 맨유가 부상자가 너무 할 정도로 많았는데 1명, 2명씩 부상해서 복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에릭센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에릭센이 리그만 따지면 지난 12라운드 이후로 5경기 동안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웨스트햄전에서는 5분을 소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났던 문제는 뭐냐면 에릭센이 나오지 못하니까 에릭센의 자리에 맥토미니가 나왔었죠. 그런데 에릭센 대신 맥토미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맥토미니가 굉장히 투박한 선수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맥토미니를 공격할 때 아예 올려버리는 전형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누 혼자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서 미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 마이누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다가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볼을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서 웨스트햄의 공격수에게 그대로 볼을 건네주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니까 맨유가 치명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하면서 추가골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마이누가 나이에 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긴 하지만 맥토미니가 나왔을 때 맥토미니가 아예 올라가 버리면 중앙 미드필더의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달로라던가 완비사카, 루크쇼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루크쇼가 나왔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도와주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루크쇼까지 못 나오는 경기에서는 아예 마이누가 이 수비라인 앞에서 너무 과도할 정도의 빌드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없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도 있으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와서 사실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빌드업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도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나하 감독이 에릭센도 없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없고 루크쇼도 종종 부상을 당하고 이러한 후방 빌드업의 악재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맥토미니가 어차피 후방 빌드업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맥토미니를 올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리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통해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연결을 해주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무래도 이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찔러주는 패스를 잘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에서 볼을 잡게 되면 앞쪽에 호일룬, 가르나초,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찔러주면서 공격수들이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후방 빌드업에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맨유의 팀적인 상황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는 것이 맨유의 공격 작업에서 아주 큰 문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왔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고요. 오히려 상대 수비가 앞쪽에 밀집해 있을 때 이 수비 라인 안의 공간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플레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여기서 패스를 안쪽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이 안쪽 라인에서 볼을 받았을 때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는다면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들이 가르나초라던가 안토니라던가 아니면 레시포드라던가 펠리스트리 이런 선수들이 안에서 받으니까 너무나 분명하게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테나하 감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앞쪽 라인에서의 창의성 그리고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안토니에게 맡기면서 안토니가 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때가 많았죠. 근데 안토니가 분명 이제 가르나초나 맥토미니, 호일룬 이런 선수들보다는 요 라인 사이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더 창의적이긴 하지만 안토니의 플레이도 역시나 너무나도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토니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분명히 앞쪽에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이 공간을 보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이 패스가 심지어 패스미스가 나와서 그냥 그대로 패스가 어처구니 없이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안토니의 찬스 메이킹 능력을 가지고는 맨유가 득점 찬스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에릭센의 복귀가 맨유는 너무나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에릭센이 후방에 나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자연스럽게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에릭센과 마이누가 후방에서 볼을 컨트롤할 때 압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풀어주는 플레이도 가담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에릭센과 마이누가 후방에서 후방 빌드업을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에릭센이 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는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 지역에서 특히나 상대 수비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 호일룬,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테나하 감독이 정말 노골적이었던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앞쪽에서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빠른 선수들로 공격 라인을 구성했죠.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확실히 에릭센이 후방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올라와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맨유 선수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해서 여기서는 가르나초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정적으로 볼을 받아서 요 라인 사이에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패스 한 번에 가르나초의 침투,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이 패턴이 나오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오늘 경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전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는 장면이고요. 전방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이 장면에서도 가르나초의 스피드를 살려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역습을 나갈 때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에릭센이 위치하는 이 수비 라인 앞 공간보다 원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볼을 받았을 때 특히나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았을 때 앞쪽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확실하게 찔러주는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한 번에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살리면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결국에 득점이 나올 때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간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레시포드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전방에서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넘어오질 않아서 스피드가 살아나지 않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쪽에서 뛰기 시작하니까 가르나초나 레시포드의 스피드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위치를 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경기 웨스트햄전의 움직임이고요. 이게 아스톤빌라전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웨스트햄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의 진영에서 훨씬 더 많은 플레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이게 맨유의 패스 기록을 표시한 자료인데 맨유가 웨스트햄전에는 626개의 패스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는 167개였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패스에서 약 26%의 패스가 공격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면요. 맨유가 393개의 패스, 지난 경기에 비해 훨씬 더 떨어지는 패스 횟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는 153개, 지난 경기보다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8%의 패스가 공격 지역에 쏠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높은 지역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 지역에서 오프 더블 플레이도 다른 공격진에 비해 훨씬 더 영리하고 잘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도 좋기 때문에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득점이 나올 때도 경기 장면을 보시면
가르나초가 볼을 받았을 때 가르나초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데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 지역에 있다가 측면 지역으로 빠지면서 측면 공간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안쪽에 들어왔을 때 수비가 쏠리면 뛰어나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측면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측면에서의 크로스, 여기서 이 크로스가 가르나초에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가르나초가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골이 나올 때도 후방 지역에서 아스톤 빌라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쪽에서 볼을 받는 아스톤 빌라의 미드필더를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내면서 맨유가 아주 좋은 찬스를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나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득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쪽에서 뛴다는 것은 패스를 공급해주는 찬스 메이킹에도 아주 큰 강점이 있고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한 공간 침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의 영리함도 추가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에릭센을 수비 라인 앞에 배치시켰을 때 수비적인 측면에는 불안함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에릭센의 수비적인 불안함 때문에 실제로 맨유가 실점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센이 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조금 더 안정되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조금 더 올렸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이 맨유에게는 지난 경기 아주 큰 부분으로 작용을 했고요. 테나 감독 입장에서도 드디어 에릭센이 복귀를 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